네, 저희는 정치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국정 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한 2시간여 전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6개월 성과 간담회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6개월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이제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쭙겠습니다. 국정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6월 네. 3일 날 대선이 있었고 6개월 동안 이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국민들에게 직접 이제 대통령실의 3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좀 견조한 상황인데 대단히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이 외교 성과인 것 같아요. 외교나 안보 성과. 특히 이제 경주 에이펙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대단히 어려웠었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관세 협상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것, 관세 안보에 관련된 MOU 체결하고 또 전에 이제 팩트 시트 체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가장 이제 큰 거로 보이고 특히 이제 그 민생 경제는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경제 문제는 뭐 지금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됐다, 나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여러 면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경제, 민생 문제 특히 보다 중요한 게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치러진 선거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겁니다. 출범하고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물론 그건 뭐 정권 참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가 정상 궤도로 들어섰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6개월 국정 점검을 통한 새해 국정 예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뭐 3실장이 총 출동해서 또 수석들과 그 일문일답도 갖게 하면서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저는 의지를 높이 삽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내용들 사실상 뭐 스스로 평가할 부분도 많았다 생각하지만 너무 밝은 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지적되었던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해야 어떤 칭찬도 빛이 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찬도 좀 빛이 나는 법인데 어두운 측면이나 과제라든가 극복해야 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좋은 면만 계속 부각을 했거든요. 뭐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식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AI를 어떻게 전기를 보완할 건지 에너지 믹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새해에는 뭐 잘 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 그다음에 국민이 성원해 준다면 뭐 우리가 보답할 것이라는 좀 추상적인 측면에 그쳤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11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부처별 업무보고가 있겠죠.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대통령실이 직접 보고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는 높이 사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찬에 그치고 자화에 그친 점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좀 더 내밀하게 보완해서 새해 국정에 설계를 반영할 것인가 이런 점들은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위헌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는 발언을 직접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이른바 내란 특별법 예. 이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태예요. 본회의만 통과되는 상황인데 저도 내란 전담 재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전 지적받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뭐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만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파기환송심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었고 또 6월 3일 날 대선이 결정됐는데 파기환송심이 6월 19일 결정됐던 거 2심에서 이런 것들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도 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법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제 그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이제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 해서 석방했던 것,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그리고 박성대 전 법무장관 그리고 방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영장 그런 것들도 지적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만 아까 저 우상호 수석 얘기처럼 이게 충분히 위헌 여부가 충분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이 청구되면 재판이 중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란 재판이 더 연기될 수가 있는 거고 지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1심하고 2심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건데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본원적인 거는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이 청구가 돼서 네. 신청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동안의 재판 자체가 완전히 정당성이 훼손되는 이러한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 추미애 의원 등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번 사건 이거는 위헌 재판 중단이 해당되지 않는다. 예. 법률 이 심판이 계속 간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법안도 글쎄 쉽게 추진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우상호 수석이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어떤 취지는 살리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적어도 그런 일이 제가 쭉 이제 나열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정교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정교함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내일 의원총회 하고 의견들을 좀 듣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보면은 연내에는 처리를 하겠으나 이 위헌 논란을 어쨌든 이제 불식하기 위한 이제 의견을 좀 모으는 방안을 내일 이제 한다는 것인데 어떤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인데 무슨 방안이 있어요?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그 내란 그 재판부 구성을 그 추천위원을 9명을 하는데 9명이 전부 이제 헌법재판소가 3명, 그다음에 이제 그 판사회가 3명, 그다음에 법무부가 3명 이렇게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그 내란 그 재판부를 추천한다? 이거는 선수가 심판을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 소지가 있을 때 결국 헌재로 가는데 헌재가 위헌을 추천한다? 판사를 추천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무부가 추천하는 건 어떤 경우냐? 이거는 수사권과 행정권이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저는 딱 하나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법안을 사법부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이걸 구성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법원이 구성하게 되겠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은 그나마 위헌 소지가 가장 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위헌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상 그 특별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하나 한다고 딱 돼 있고 사법부가 이제 모든 것을 관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나마 최소한의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은 대법원이나 어떤 해당 중앙지법이 내란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언제까지 이 법안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없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헌 소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위원 이 9명 중에서 3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아까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운 게 제가 아까 우려했던 거 재판이 이제 지연되는 문제라든지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 재판 자체의 과정의 어떤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안 하기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좀 기시감이 드는 게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탄핵이 인용됐는데 그 전에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게 길어지면서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대단히 많았어요.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만 그런 우려가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직위원 재판부의 어떤 재판 행태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려를 잠재우면서 그러나 위헌 소지를 없애는 그런 묘수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사법부와 어떤 논의를 해본다든지 해서
그러나 이대로 계속 추진한다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상당한 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간에 더 수기를 거치고 신중하게 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어쨌든 유언 소지를 차단하는 그러한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내일 의총에서 뭐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겠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이 외에 또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어떤 강화를 하는 네. 부분을 먼저 좀 처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중단됩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준비를 할 텐데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의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일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러면은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정당의 절반이 이제 본회의장을 지켜야지 이 필리버스터가 유효하도록 그쵸.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 예. 뭐 방법이 없어요. 60명 가까이가 계속 이제 그 본회의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앉아 거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필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 근데 저는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이른바 소수 야당의 어떤 발언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이제 거대 야당의 또 독주라든가 횡포에 지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논의 과정과 반론 과정을 보장한다는 그 측면이잖아요. 민주당은 평생 야당 안 됩니까? 이거 여당 할 때만 이렇게 다 고쳐버리면 민주당 야당 할 때 스스로에게 발목 잡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단견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헌과 소지가 있는 것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국회가 그나마 저희가 100년 근대화 동안 쌓아왔던 그 축적의 시간들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전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안 하던 이 필리버스터의 개정을 지금 이 문민정부에 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부모랑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도라는 것은 내가 반대편이 됐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그게 했을 때 그게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것만 꺼내고 본인들이 나중에 입장이 바뀔 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강화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말하자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을 여당이나 특정 정당이 우세한 그 다수 의결 가지고 밀어붙이는 걸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막기 위한 게 필리버스터거든요.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걸 막는 건데 무제한 토론도 물론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래 제도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쟁점 법안이 아닌 경우에도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일단 무조건 막고 보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로 이 필리버스터가 좀 변질되고 동원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의석의 제적 의석이 지금 60명도 있지 않은데 그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좀 개정을 해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적어도 60명 이하가 될 땐 필리버스터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전 나름대로 이것도 여야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 통과가 되겠죠. 여당의 주도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거 그때 위헌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비쟁점 법안 등을 통해서 어떤 의사진행 방해를 그 자체를 하는 것 이거는 원래 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저희 대담 시작 전에 제가 추경호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소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월 3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기각됐는데 특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그 당시 12월 3일 날 계엄 당시의 행태는 지금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로 또 국회에서 당사로 이제 의총 장소로 계속 옮기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밖에 표결에 참여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원내대표실에서 본회의장까지 거리가 바로 코앞인데 결국은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과 그 당시 정무수석이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연이어했습니다. 무슨 통화를 했는지 지금 알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추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뭐 내용은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여러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당시 표결하지 마시오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아까 특검보가 그런 기소하면서 발표를 하던데 그런 점에서 당연히 불구속 기소가 됐던 것이고. 근데 뭐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고. 또 하나가 황교안 정무부총리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정무부총리는 그 당시 이른바 내란을 거의 선동까지 하고 그랬어요. 부정선거론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소는 전혀 과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걸 기소 안 할 도리가 없죠. 저런 행동들. 네. 뭐 저는 기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에서 다투겠죠. 유무죄를. 근데 뭐 저는 큰 게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는 정치적으로는 미흡하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나중에 추 의원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거나 공청 과정에서 적용받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법의 유무죄로 판단한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나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는 이게 그랬더라면 구속이 됐을 거예요. 내란 주요 종사자인데 어떻게 법원이 구속을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저는 유죄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본인이 이제 미흡하다는 점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선거에서 평가받으면 될 문제고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선동 부분은 저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공무집행방해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제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선동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계엄 사태에선 안오미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고 뭘 했다는 게 그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법이 제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유무죄를 다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 기자 간담회와 관련해서 이제 상황을 좀 살펴봤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김남국 전 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감찰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탁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꼭 해야겠는데 국회에서 좀 빨리 추천을 해달라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얘기가 왜 동호반복처럼 정권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도 공을 넘기고 윤석열 정부도 공을 넘기고 이재명 정부도 공을 넘겨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 아닙니까? 근데 다른 법안은 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특별감찰을 추천 안 합니까? 혹여나 저는 자꾸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대통령실이 사실상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미적미적하다가 좀 시간 끌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렇다면은 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신도 다 공직기관에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자기 식구를 조사하면 그게 조사입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말이 빨리 국회가 해주세요가 라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정청래 지도부에 다른 법안에 앞서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올해 안으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못을 막는 게 저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바로 동의해서 함께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말장난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추천해 달라고 민주당이 요구하면은 저는 그걸로 해결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게 2014년도였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석수 감찰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임명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빨리 국회가 추천해야 돼요. 이건 뭐 정권의 차원이 아니고 바로 이제 어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배우자들 등 이른바 이제 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2014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던 거였어요. 이유가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국회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했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빨리 해라. 추천을 하면 임명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처럼 추천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가 다른 것들 때문에 워낙 지금 이제 공방이 많고 양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소홀히 됐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 차제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결국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을 3명을 하면 1명을 임명하는 거니까 그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 출신의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또 핵심이 되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볼게요.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이 돼야 되는데 정권의 감사원이 돼가고 있다. 이거는
전 정부 전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김호철 그 민변 새로운 이제 그 지명자가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의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권의 하명을 받는 감사원이 아니라 독립되고도 정말 그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중추가 되는 그런 감사원을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진보 진영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왔지만 그런 진영을 떠나서 감사원의 독립과 임무 수행을 위해서 중립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를 확약받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뭐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감사원이 지금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게 뭐 이번에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에 소속돼 있거든요 지금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원장. 왜냐하면 감사원도 보면 지난 정권 때도 감사원이 완전히 정권 편향적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이 김호철 변호사가 어떻게 뭐 청문 과정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면 청문회를 통과하고 그 이거 특히 이제 감사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청문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가 인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큰 자리거든요. 감사원이라는 자체가 감사원장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저는 정권 때마다 지나치게 정권의 편향적인 이런 감사원장들의 모습은 이건 대한민국의 헌정 체계상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은 차제에 그야말로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이런 정권이라서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의 어떤 보다 더 확실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혁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